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잭슨홀에서 제롬 파웰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2% AIT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물가 상승률을 2% 고정해서 2% 평균으로 바꾼 것은 그만큼 유연성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파웰 의장이 미팅 기조연설에서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유연한 형태의 AIT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미 연준 의원들 17명이 만장일치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상 이제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2% 목표 달성 이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일정 기간 2%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 통화 정책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30년 만에 정책의 중요도를 과거에는 물가였는데 이제는 고용 쪽으로 시프트를 한다라는 역사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30년 관행에 새로운 변화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가 지금 신경제 시대 얘기하고 있죠. 또 디지털화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낮은 물가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만큼 미 연준의 역할이 이제는 물가에서 고용 쪽으로 더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변화는 이 강한 노동시장이 특히 중소형 이 계층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는 부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 연준이 고용 쪽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출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이 지금 10% 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크게 떨어져야지만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준이 30년 만에 정책 중요도를 물가에서 고용으로 전환한 역사적인 이벤트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대단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뉴욕 증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많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어떤 꼭지에 도달한다면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날지에 네.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테이블을 보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우선 이 장단기 금리 차가 0.5% 수준에서 1% 이상, 네. 좀 많이 가면 1.5%까지 가야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이 둘 다 2% 이상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80파 이하로 깨져 내려가든지 아니면 105 이상으로 급등을 하든지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는 실업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10.2%인데 이 수준이 5%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아마도 미 연준의 이 액션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업률 추이가 어느 시점에서 보시면은 금리 인상 구간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 미만, 네.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2%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고요. 계속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유동성을 부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구간에 지금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박스권에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10년 국채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1.5%, 2% 뭐 이런 수준까지 크게 올라간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이 한번 꺾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 연준이 했던 행동을 보면 결론을 내리자면 이 경기가 회복이 되기 전 강세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타오르기 시작한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고요. 여태까지 썼던 방법은 첫째는 금리를 빠르게 0%로 인하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은 급격한 양적 완화, 지금 7조 달러 발란시트, 그리고 또 이번에 세 번째인 2% 평균 물가 목표제 AIT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려의 타이밍을 또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경제 지표, 고용 지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당분간 지속적으로 또 성장주 위주의 성장을 또 점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금리 정책에 따른 증시 향방 이야기 또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에 더해서 달러 그리고 또 국채금리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0.7%포인트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관관계는 또 저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자, 이 잭슨 홀 미팅이 일어나고 나서 의견들이 좀 분분했어요. 금리가 크게 치솟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아니면 달러 지수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좀 의견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T 도입 이후에 우선 이 10년 국채 금리의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0.65% 정도 되던 것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0.77%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살짝 꺾여 내려와서 지금 한 0.72, 0.73 정도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치솟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0.7에서 0.9, 뭐 좀 많이 가면 한 1% 정도 수준까지 어떤 박스권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렇다면 그만큼 증시에는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달러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저기 나와 있듯이 일시적으로는 달러가 좀 강세 가는 듯 했으나 AIT가 발표되고 나서 또다시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93이 확실하게 깨져 내려왔고요. 네. 지금 뭐 92 수준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요. 달러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초약세로 가기도 어렵고 네. 또 초강세로 가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은행권의 펀더멘탈을 보면 미국의 은행의 펀더멘탈이 유럽계 은행들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달러 지수가 뭐 88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요. 또 반대로 지금처럼 미국이 재정 적자 폭이 워낙 큰 상황에서 유럽보다 재정 적자 폭이 더 큽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기도 어렵죠. 자, 즉 지금 현재 93 수준에서 아마 90대까지의 어떤 약보합세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금리와 달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이때는 전 세계 증시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동성도 계속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또 금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금 가격이 고점을 찍고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바닥을 다지고 네. 추가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 가격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0.7에서 1%포인트 안에서 유지를 해주고 달러 지수도 약보합세 추세를 이어준다면 글로벌 증시 대부분 또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금 가격의 추이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뉴욕 증시가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뭐 애플을 비롯해서 기술주 상승세도 꺾일 줄 모르는 만큼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지난주에 워렌 버핏 또 버핏 지수가 또 계속해서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버핏 지수를 보면 고점이다라는 리스크 충분히 상존합니다. 왜냐하면 딱 숫자만 보면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네. 지금 버핏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뭘로 보냐면 이걸 시가총액 나누기 GDP로 보죠. 근데 보통 100%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증시 버블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딱 이 숫자를 놓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184%, 뭐 185%라고 200%에 하니까 가깝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 숫자를 딱 보고 있으면은 걱정스럽죠. 근데 네. 버핏 지수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부에서 보는 방법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지금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서 보여주고 있는 버핏 지수를 보면은
윌셔 5000 인덱스라고 해서 전체적인 모든 미국 시장의 가치에 대한 시가총액을 가중지수로 만든 겁니다. 자, 그 숫자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 현재의 버핏 지수는 뭐 131.4% 정도 된다. 네. 그리고 과거 2008년도 고점이 훨씬 더 높은 159.2%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낮다. 물론 100%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2008년 고점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두 자릿수 정도는 더 상승을 해야지 그 정도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미국만 본 거고요. 또 다른 숫자로 놓고 보더라도 이것을 컨펌을 해주는데요.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글로벌 시가총액과 글로벌 GDP로 보는 방법이죠. 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 이익들이 어디서 벌어들여지냐? 해외에서 벌어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시가총액과 글로벌 GDP로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 즉 미국이 계속 상승을 하는데 다른 쪽이 상승을 못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거품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08년도 고점을 보시면 글로벌 시가총액 나누기 GDP 숫자가 제일 높았을 때가 124%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얼마냐? 1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20%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GDP의 글로벌 시가총액이 그 정도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버핏 지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버핏 지수 말고 우리가 제가 과거에 2008년 고점을 얘기를 했었을 때 또 그리고 과거에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보았을 때도 우리가 무슨 지표를 사용하냐면 저희가 전주도 그렇고 뭐 저전번 주에도 그렇고 우리가 M2 가지고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시가총액 나누기 M2로서의 고점을 또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M2 증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차트에. M1 증가율은 39.4% 올라가고 있는데 M2 증가율은 계속적으로 지금 23.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뭐 이 M2 숫자를 놓고 보면은 18조 4,491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뭐 이건 정말 역대 최고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자, 이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고점을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M1과 M2, 그러니까 M2만 놓고 할게요. M2로 계산했었을 때 2008년 3월 대비 상승 여력으로 계산하면 한 12.7% 정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요. 2000년 3월로 대비해 보면은 77.7%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높은 숫자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거를 나스닥과 S&P를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M2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스닥의 고점이었던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때로 계산하면 나스닥의 도달 지수 가능 숫자는 18,100포인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50%더 상승해야 된다 나온 네. 거고요. 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2007년도 숫자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는 S&P는 4,6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보다 32.5%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버핏 지수 뭐 아니면 M2와의 비교, 자, 이렇게 봤었을 때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좀 우려는 하실 수 있으나 네네. 너무 이 지수들만 가지고 시장의 폭락을 예견한다든지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숫자에 당장 도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지금 들어가 계신다면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좀 버티시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사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고점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아직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는 점 계속해서 유념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반기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또 미국의 대선이겠는데요. 11월 이제 대선이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까지는 좀 우세한 상황인데 그렇죠.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로 여겨지는 게 미국의 이제 법인세 인상. 이런 또 리스크가 감안이 된다면 뉴욕 증시 또 어떻게 전망이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너무 지금 장밋빛만 얘기해드린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마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선 결과가 나오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또 바이든이 이 한 얘기에 책임을 져서 네.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지금 현재 21%에서 28%로 올리겠다. 또 개인소득세율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되돌리겠다라고 진짜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은 한 번은 꺾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크게 꺾인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5% 내지 10%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 다우존스를 놓고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우존스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6.4%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와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법인세율을 28% 인상을 하게 되면 적정 가치는 지금보다 마이너스 6.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장 안 좋아 보이는 쪽이 S&P 500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상승 여력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법인세율이 28%로 인상이 되면 11% 정도 하락해야 된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8.9%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28% 인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1%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나마 그러면 다행스러운 지수들은 뭐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과 러셀 2000 중소형 쪽인데요. 네. 나스닥 100은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한 13.5% 정도 나오고요. 만약에 법인세를 인상을 하더라도 거의 상승 여력은 없다 정도. 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아니라 그냥 0% 정도의 상승 여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2000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14.6%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데 상승 여력이 크게 하락을 해서 2.7% 정도까지로 떨어집니다. 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법인세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 100기업 위주의 대형 성장주 또는 러셀 2000의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관련된 ETF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바이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투자를 네.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셀렉트,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ETF 관련해서 중소형주를 보시면은 저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중소형 가치주를 추종하는 IWN이라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성장주를 추종하는 IWO라는 ETF가 있는데 지금 저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성장주 투자할 때는 나스닥 100기업에 초점을 맞추시고 네. 가치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중소형주 쪽으로 그렇게 해서 IWN이나 그냥 전체적인 중소형주인 IWM 같은 ETF를 투자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유력한 이제 당선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스크 그리고 수혜가 동시에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나스닥 100 지수 혹은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영향이 좀 덜하다라는 점 유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두 가지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유념해서 또 투자처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 가장 또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아베 네.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증시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네. 이런 사임 이유나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천했던 내용과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 저희는 일본에 대한 시각을 2019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1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소프트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일본 투자는 좀 삼가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아베 총리가 지금 사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아베 총리는 지금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어요.
지금 재임 기간은 거의 8년 반이나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집권 이후에 이 어떤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내려앉았죠. 여기에 정치적 구심력도 약해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 아베노믹스의 문제점 이게 이제 확실하게 가시화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고요. 또한 일본의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도가 정말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대놓고 또 이제 아베노믹스가 끝났다 뭐 이런 의견이 또 분분해지면 엔화 초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 증시가 위태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투자는 삼가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프트뱅크 같은 어떤 성장주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들 선별은 뭐 중요하겠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일본이 현재 상승 여력은 니케이 225로 계산했었을 때 1%대밖에 안 나오고요. 네. 그나마 중소형주를 놓고 보더라도 한 5%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놓고 뭐 매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매수를 늘리거나 그런 투자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 투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라는 입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일본과 다르게 또 가장 또 상반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 진단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국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죠. 사회주의 국가고 또 투자에 대한 패턴 자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G2이고 또 이 국가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네. 경쟁력이 충분히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시가총액을 보고 전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몇 프로인지 그리고 이것을 추가로 얼마나 더 늘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져갈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10%는 유지하자. 그리고 좀 많이 가져갈 때는 20%, 그러니까 2배죠. 정도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중국 투자는 저는 한 10%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조금의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0%까지 끌어올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의 식센스 모델상의 매력도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3.5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또 이익 모멘텀의 매력도, 유동성이 풍부한 부분, 경기 선행 지수도 다른 나라보다 좋고 주식 선호도도 양호하고 정책 환경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6개 지표가 다 좋게 보이고 적극 매수 구간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투자를 0%로 낮추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일시적으로 조금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얼마 전에 이 인민은행이 50조를 풀었어요. 원화로 50조를 풀었는데 증시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천시주 같은 경우에 3%대 하락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제가 틀렸습니다. 오히려 심천 성분 지수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2.4%대 상승을 했고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종목 위주로서 네. 포트를 짜면 10% 정도는 가져가고 많이 가져가면 20% 가져가고요. 이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이 좀 보시면 다초뉴 에너지, 네. 그다음에 커네디언 솔라 이런 종목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상장되어 있거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게 중국 철탑 그리고 창페이 광성 광남 요 정도 네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하나의 움직임 자체가 아무래도 절상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투자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